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병원에서 자신의 검사 결과를 듣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손주 하원 시간과 자식 저녁 걱정을 하고 계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 수치가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며 의사 선생님이 평소보다 조금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밀 검사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꼭 다시 오셔야 해요. 저는 잠시 머릿속으로 달력을 넘겨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날이 딸아이 야근하는 날이라 손주를 제가 봐줘야 하는데 검사를 조금 미루면 안 될까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진료 기록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도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검사야 한 달쯤 늦어도 큰일 나겠어. 지금은 애들한테 내가 필요한 때니까. 그 생각은 이상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놓은 답처럼요. 주차장에 서서 차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저는 문득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방금 제 몸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나온 사람이 벌써 그 이야기를 뒤로 미룰 핑계부터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오랜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몸보다 자식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이가 든다고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랑이 제 삶의 자리까지 조용히 밀어내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도 돌봐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늘 제 몫을 뒤로 미뤘습니다. 언제나 자식이 먼저였고 저는 늘 나중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조금 무서웠습니다. 평생 자식을 사랑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사랑 안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언제부터 제가 저 자신을 잊고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시장에 가면 늘 아이 옷부터 골랐습니다. 제 옷은 계절이 두어 번 바뀌어도 그대로였지만 아이들 옷은 몸이 자라는 대로 계속 새로 사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아진 옷을 정리하며 그만큼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할 때도 저는 늘 통장 잔고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 돈이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미리 넣어둘 수 있었습니다. 여행은 다음에 가도 되지만 등록금은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살이 심하게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날에도 저는 이불을 걷고 부엌으로 나가 아이 도시락부터 쌌습니다. 그렇게 싸준 도시락을 어느 날 아이가 깨끗이 비워왔는데 뚜껑 안쪽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진짜 맛있었어요. 사랑해요.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서랍 깊은 곳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쪽지는 그 서랍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운동회를 앞두고 밤늦게 문 연 신발 가게를 뒤져 새 운동화를 사다 준 날, 아이가 그걸 신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던 모습도 잊히지 않습니다. 졸업식 날에는 늘 저는 뒷줄에 서서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었지만 아이의 환한 얼굴을 카메라 너머로 보는 것만으로도 그날 하루가 다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절은 분명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힘듦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새 옷을 입고 좋아할 때, 방학 성적표를 내밀 때, 도시락을 깨끗이 비우고 돌아올 때, 저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오래, 더 많이 제 몫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여간 그 마음이 훗날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습관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습관은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아주 천천히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고 손주가 태어나면서 제 하루는 다시 아이를 키우던 그 시절처럼 촘촘하게 짜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손주를 봐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에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국을 끓여놓고 버스를 2번 갈아타 딸네 동네로 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손주를 데려와 놀이터에서 한참을 놀아주고 마트에 들러 손주가 좋아하는 요구르트와 과자를 골랐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아이가 초콜릿을 하나 더 집어오면 저는 잔소리 대신 웃으며 계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딸이 퇴근할 때까지 그림책을 몇 번이고 읽어주었습니다. 딸이 돌아오면 저는 다시 버스를 타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안고 업고 하느라 어깨가 뻐근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텅 빈 제 집에 들어와 불을 켜면 그 뿌듯함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혼자 먹을 반찬 몇 가지를 꺼내고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낮과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는 밤의 그 조용함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화요일에 회의가 있어서 좀 일찍 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곧바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무심코 냉장고에 붙여둔 달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요일 칸에는 손주, 수요일에는 병원, 손주, 목요일에는 손주 학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달력 어디를 봐도 제 이름으로 된 약속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딸이 한창 힘든 시기니까. 나 아니면 누가 봐주겠어. 저는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생각은 이상하게도 아주 익숙하게 아무 저항 없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화분이 너무 작으면 그 안에 뿌리가 더는 자라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제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제 하루라는 화분은 어느새 손주와 딸의 일정만으로 가득 차서 정작 제가 뿌리내릴 자리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정기검진을 2번이나 미뤘고 오래 다니던 수요일 요가 교실도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 스스로 늘 다른 일정을 먼저 채우고 나면 제 일정이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지나가듯 던진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제 삶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모인 주말이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갈비를 재우고 전을 부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 딸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려 잠시 허리를 펴는데 아들이 저를 보며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우리부터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해요. 그 말에는 아무런 악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움과 애정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다 같이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웃음 뒤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프라이팬 앞에 섰는데 조금 전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우리부터 생각하시잖아요. 원래. 그 짧은 단어 하나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쁜 말을 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다정하고 익숙한 말 한마디가 어느 날 문득 아프게 박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사랑은 어느새 고마움이 아니라 너무 익숙한 공기 같은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늘 곁에 있으니 아무도 그것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공기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 자리가 꼭 그랬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으니 당연한 것이 되었고, 당연해지고 나니 아무도 그 무게를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조사에서는 손주 돌봄이나 가사를 도맡는 노년층 상당수가 그 일을 당연한 역할로 여겨지면서 정작 자신은 정서적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 제 마음이 유별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조금 놓였습니다. 그 서늘함은 제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제 몫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오래도록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그 시작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그 서글픔은 며칠 뒤 아주 사소한 순간에 제 삶 전체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봄에 온천 여행을 가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에 내가 손주 봐주기로 한 날 아니었니? 이 딸은 잠깐 일정을 확인하더니 그날은 어차피 어린이집 보내면 되니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허락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보다 다른 마음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주에 손주를 다른 곳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괜히 제가 놀러 가느라 딸을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그깟 여행이 뭐라고 애들 바쁜데 굳이. 그런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여행을 허락받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미뤄둔 병원 검사를 언제 받을지도 딸의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에 정했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점심 약속도 손주 하원 시간을 피해서 잡았습니다. 파마를 하러 미용실에 가는 날짜조차 그 주에 아이들이 오는지 아닌지를 먼저 헤아린 뒤에 정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고르다가도 결국 손주와 사위가 좋아하는 것들로 장바구니를 채우고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다가 저는 문득 멈칫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분명 제 얼굴인데 그 사람이 지난 몇 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지, 어디에 가고 싶어 했는지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용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늘 누군가에게 물어본 뒤에야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결정해 보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 무렵 저는 오랜만에 동네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보느라 발길이 뜸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예반에 다니는 한 어르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몇 살 위였는데 늘 혼자서도 씩씩하게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차를 마시던 중 그분이 별 생각 없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댁은 요즘 뭐 하실 때가 제일 즐거우세요? 아주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손주가 웃을 때, 딸이 맛있게 먹을 때 같은 대답은 떠올랐지만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는 이상하게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더 캐묻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차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질문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을 마주하게 된 것은 며칠 뒤 다시 복지관을 찾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복지관을 찾았을 때 그날은 마침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돌아가며 요즘 무엇에 재미를 붙였는지, 어떤 걸 배우고 싶은지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는 사진을 배운다 했고, 누구는 노래 교실이 그렇게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 차례가 되었고, 지난번 그 어르신이 다시 저를 보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댁은 요즘 뭘 하실 때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입을 열려다가 그만 멈춰버렸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은 무엇인지 압니다. 손주가 어떤 간식을 좋아하는지, 사위가 무슨 음식을 싫어하는지도 다 압니다. 아들이 어떤 색 옷을 좋아하는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저야 뭐 애들 잘 지내는 게 좋죠 하고 넘겼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마침 딸이 손주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엄마는 오늘 복지관에서 누가 뭘 좋아하냐고 묻는데 대답을 못하겠더라. 저는 그저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손주 겉옷을 챙기며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냥 우리 챙기는 게 엄마 낙이지 뭐. 딸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손주 물병을 그대로 놓칠 뻔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 제 낙이 곧 자식을 챙기는 일이라는 말. 딸에게는 그저 스치는 한마디였겠지만 저에게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딸의 머릿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를 미워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내가 나로서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가 가장 아픕니다. 딸과 손주가 돌아가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인지, 억울해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우는 것인지 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사랑하며 살았다고 믿었는데 그 사랑 속에서 저는 어느새 저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한 채로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낯선 감정 하나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화였습니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까지 뒤로 밀어둔 걸까? 그 물음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머리맡에 놓아둔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조금만 일찍 와줄 수 있어요?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요. 예전 같으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래, 알겠다. 하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미안한데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내일은 병원부터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엄마. 그럼 어쩔 수 없죠.
몸이 우선이니까. 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 당황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 딸도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입 밖에 낸 것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밤만큼은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부탁을 거절한 그날 밤 이후에도 제 마음이 곧바로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낯선 화는 하루 이틀 만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내가 너무했나 하는 죄책감까지 뒤섞여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밥맛도 없고 잠도 설쳤습니다. 새벽이면 눈이 먼저 떠졌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로 천장만 바라보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손주를 보러 온 딸에게 예전처럼 살갑게 웃어주지 못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말을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하게 얹혀있는 채로 며칠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밤, 저는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사진 속에 그는 여전히 사람 좋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오랜만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대체 뭘 하며 살아온 걸까?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주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갈 때 말고 오롯이 저 혼자 걷는 것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도 보이고 나란히 걷는 노부부도 보였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저는 문득 제 삶에도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저는 다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갈 곳이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예반 그 어르신이 저를 보더니 붓을 내려놓고 옆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다 듣고 난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말이지, 자기 자신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자꾸 미루면 언젠가는 남은 하나도 힘을 잃어버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 묵은 무언가가 마음 안에서 툭 하고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사랑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사랑의 순서를 매기는 법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저 자신을 맨 마지막 순서에 두고 그 순서가 끝내 제 차례까지 오지 않아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나누는 사람 자신이 텅 비어버리면 그 사랑도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조금은 남겨두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100년 가까이 살아오시며 하신 말씀 중에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가꾸는 사람만이 끝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동안 그저 좋은 말이라고만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예전에 텃밭에서 부추를 기르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겨울이 되어 잎이 다 시들고 나면 저는 그것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그 자리에서 어김없이 새 부추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조용히 자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제 안에도
오래 시들어 있었을 뿐 아직 죽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주 오랜만에 달력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조금 떨리는 채로 다음 주 수요일 칸에 제 이름으로 된 약속 하나를 적어 넣었습니다. 미뤄두었던 병원 검사였습니다. 대단한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글씨 하나를 적어 넣었는데 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의 약속이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때의 저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달력에 병원 검사 날짜를 적어 넣은 그 다음 주 저는 정말로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그날은 마침 딸이 저에게 손주를 봐줄 수 있느냐고 물어온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병원을 뒤로 미루고 두말 없이 손주를 보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엄마가 그날은 병원 예약이 있어서 이번 한 번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되겠니? 그 말을 꺼내는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은 잠깐 말이 없다가 그러면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하면 되죠 뭐 하고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바로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애가 얼마나 바쁜데? 그런 죄책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자식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을 앞에 두려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후련함이 아니라 죄책감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 무렵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너는 왜 맨날 안 나오니?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예전 같으면 다음에 보자. 요즘 손주 보느라 통시간이 없네. 하고 미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번에 진짜 얼굴 좀 보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제 일정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하자 오히려 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는 듯 엄마 그날 되시죠? 하고 통보하듯 물었다면 이제는 엄마 그날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하고 먼저 제 사정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말투의 차이가 저에게는 참 낯설고도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한 번에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딸은 급할 때면 제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탁을 먼저 던졌고 저도 그때마다 예전 습관대로 덥석 받아버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말끔히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 저는 그런 날에도 스스로를 나무라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뤄두었던 병원 검사를 받았고 오래전 그만두었던 요가 교실에 다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우리 그 온천 여행 가자. 내가 날 잡을게. 수화기 너머로 친구가 반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가 자식을 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저 자신도 함께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저는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제 일정을 챙기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딸이 반찬을 가지러 들렀다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좀 편해 보여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놀랐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을 자식이 먼저 알아차린 것입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은 척 웃으며 그러니 요가 다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래도록 그 말이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요즘에 제 하루는 예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손주 일정부터 확인하는 대신 먼저 창을 열고 제가 마실 커피를 한 잔 내립니다. 일주일에 2번은 요가 교실에 나가 몸을 풀고 돌아오는 길에는 시장에 들러 제가 먹고 싶은 나물이며 생선을 고릅니다. 언젠가부터는 꽃집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 다발에 몇천 원 하는 소고기나 프리지어를 사다 식탁에 꽂아두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그 꽃 한 다발이 혼자 먹는 저녁상을 참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책을 몇 페이지씩 읽다가 잠이 들곤 합니다. 돌아보면 아이들이 저를 함부로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늘 그 자리에 있으니 제가 무한히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익숙함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늘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헤아리게 되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먼저 제 자리를 지키기 시작하자 아이들도 비로소 저를 무한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처럼 지치기도 하고 싶은 것도 있는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딸은 급하면 먼저 부탁을 던지고 아들은 가끔 무심한 말을 툭 흘립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순간에 밤새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런 날에도 저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제 하루 전부를 내어주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편해지는 것은 상대가 완전히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게 되면 이상하게도 그 관계 전체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곁에서는 다른 사람도 함부로 흔들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는 오랜 친구와 함께 그 미뤄두었던 온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혹시 잠깐이라도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순간 저는 오래된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행이고 뭐고 곧바로 짐을 다시 쌌을 것입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엄마도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 그 말을 하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잠깐 당황한 듯 하더니 아, 네,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고는 이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제가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참 오랫동안 저를 올가매던 두려움 하나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노천탕에 몸을 담그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행복 하나를 누리는데 제가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미뤄왔던가 싶어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저 저 자신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조용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던 그날, 냉장고 달력에 제 이름이 하나도 없던 그 저녁,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느냐는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던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저는 이제야 겨우 저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이들을 세상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그 마음은 젊은 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그 사랑을 조금 다르게 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평생 제 몫까지 모두 자식에게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새 옷도 여행도 병원 검사도 심지어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헤아릴 시간까지도 언제나 자식이 먼저였고 저는 늘 나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중으로 미뤄둔 제 몫은 끝내 저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랑 중에 절반만큼은 저 자신을 위해서도 남겨두라는 뜻이었다는 것을요. 100가지를 다 내어주고 저 자신이 텅 비어버리면 그 사랑조차 오래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100%를 모두 자식에게만 쓰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러셨다면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그 절반을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식을 저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절반의 사랑을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이어가기 위한 일입니다. 요즘 제 냉장고 달력에는 예전과 다른 글씨들이 적혀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여전히 손주라고 적혀 있지만 그 옆에는 요가, 그 아래에는 친구 만나는 날, 병원 검진, 그리고 얼마 전에는 봄의 온천 여행이라는 글씨도 적어 넣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대로인데 이제 그 달력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하루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뒤늦게 배운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웠다면 그때부터라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남은 삶에서 가장 이른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자신도 함께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자식에게 미안해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애쓰셨다고, 이제는 당신 자신도 조금은 챙기며 살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자식을 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 자식에게만 쓰던 제 사랑의 절반을 이제야 제 삶에도 돌려놓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자식이 있는데도 아프고 나서야 진짜 혼자라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낙상 후 골반골절로 요양병원에 들어간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딸이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저는 접수 창구 옆 의자에 앉아 복도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카트 바퀴 소리, 그리고 창가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바깥을 내다보는 어르신 한 분. 저는 그 복도를 처음 걸어 들어가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얼마나 있게 되는 걸까? 무서웠습니다. 무섭다는 말이 정확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내 삶이 갑자기 아주 좁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딸은 좋은 아이입니다. 골절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고 입원 수속도 빠르게 처리해줬고 시설 좋은 곳으로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마움 뒤에 이런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나는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하면 딸은 들어줄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애써줬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과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뒤늦게 배운 이야기입니다. 아프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한 것들, 자식이 있어도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발이 헛디뎠고 몸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옆으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엉덩이가 먼저 닿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일어나야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려고 힘을 줄 때마다
허리 아래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누운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프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딸한테 전화하면 잠을 깨우는데 그 생각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아십니까? 몸이 아파도 도움이 필요해도 자식 잠을 깨울까봐, 바쁠까봐, 귀찮게 할까봐 혼자 버텨보려고 했던 그 마음. 우리 세대 부모들은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 마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자식을 사랑해온 세월이 있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딸에게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왜인지 목이 메었습니다. 나 좀 넘어졌어. 일어나질 못하겠어. 딸은 30분 만에 왔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실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골반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 수속까지 혼자서 다 처리했습니다.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고맙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렇게 키워놓길 잘했다. 그런데 입원 수속이 다 끝나고 병실 침대에 처음 누웠을 때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여기서 회복하고 이번 기회에 요양 쪽도 한번 알아보자. 혼자 사시는 거 이제는 좀 무리인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걱정이 앞섰고 피곤했고 새벽에 혼자 넘어진 엄마가 눈앞에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오는 건 당연했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 어딘가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사실 입원 전에도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이 무서웠고 장을 보고 나면 다리가 며칠씩 욱신거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벽을 짚는 일이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혼자 이러다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마음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결론이 그 새벽 응급실에서 이미 나버렸습니다. 저는 어디서 살고 싶은지, 회복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요양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좋은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병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는데 내 앞날이 나 없이 정해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서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딸이 옆에 있었는데도 그날 밤 저는 굉장히 혼자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입원할 때 치료 방식이나 요양 여부를 스스로 결정했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저처럼 고마움과 미안함 사이에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딸이 돌아가고 혼자 남은 병실에서 저는 천장을 보며 오래 있었습니다. 아까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말이 걱정에서 나왔다는 걸 압니다.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 사랑이 그날 밤은 조금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처음 들어온 건 냄새였습니다. 소독약 냄새. 그 아래로 밤 냄새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TV 소리가 들려왔고 복도에서 카트 바퀴 소리가 규칙적으로 지나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알았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6인실 병실이었습니다. 옆 침대 어르신은 눈을 감고 계셨고 창가 자리 어르신은 이미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어르신은 얼마나 오래 저러고 계신 걸까? 오늘도 저 자리에 앉아 저 창문을 보고 계신 걸까?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한번 들어오자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원 복도를 지나다가 혹은 뉴스에서 요양원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할 텐데. 나는 끝까지 내 집에서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은 나약한 게 아닙니다.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자리에서, 내 손으로 하루를 꾸리며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드는 한, 여러분 안에는 아직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흰죽에 반찬 2가지. 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을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된장찌개가 먹고 싶었습니다. 제가 끓이는 된장찌개, 두부 넉넉히 넣고 애호박 썰어 넣고 국물이 팔팔 끓을 때 뚜껑 열어 김 날려가며 먹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별것 아닌 생각인데 왜인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집이 그리웠습니다. 집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오면 잘 주무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물어보고 저는 응, 괜찮아 대답하고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식이 걱정할까봐, 민폐가 될까봐 참는 것이 어느새 몸에 완전히 배어버린 겁니다. 아프다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이 더 빨리 나오는 것. 그게 우리 세대가 자식 앞에서 오래 익혀온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소등 이후에 이불을 당겨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걸까? 퇴원하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걸까? 요양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답이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아직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무섭고 막막하고 집이 그리웠습니다. 입원한 지 열흘쯤 됐을 때였습니다. 딸이 주치의 면담을 잡아줬습니다. 회복 경과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펼쳐놓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골반 상태는 좋아지고 있어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밤에 통증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진통제 조절이 가능할까요? 의사 선생님은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딸에게 하셨습니다. 식사는 잘 하시는지, 재활 운동은 따라오시는지. 저는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그 자리는 그대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복도를 나오면서 딸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경과 좋대요. 잘 되고 있는 거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을 때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거기 있었는데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오랫동안 자식 앞에서 내 불편함을 먼저 꺼내는 일이 익숙하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걱정시킬까봐, 짐이 될까봐, 그렇게 참아온 세월이 쌓이면 말할 기회가 와도 따라가는 쪽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침묵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흔적입니다. 가족심리 연구에서는 이런 현상을 대리 결정 습관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배려로 시작되지만 반복되면 당사자 스스로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게 된다고 했습니다. 딸은 정말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면담도 잡아주고 의사한테 조목조목 잘 설명해주고 퇴근하고도 들러서 과일을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이상했습니다. 잘해주는데 왜 자꾸 마음이 허전한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왜 자꾸 작아지는 느낌인가? 저는 한참 뒤에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랑과 존중은 다릅니다. 사랑은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딸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묻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묻지 않아도 괜찮다고 너무 오래 몸으로 가르쳐온 엄마였습니다. 그 면담 이후로 저는 병실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흘러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 내 목소리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아직 작고 희미했지만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퇴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골반 회복이 순조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통원 치료로 전환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내 냉장고, 내 이불, 내 창문. 아무도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딸이 와서 꺼낸 말은 달랐습니다. 엄마, 집에 가셔도 되는데 혼자 계시면 또 무리하실까 봐요. 요양원 쪽도 한번 알아봤는데 거기는 장기로 계실 수 있고 관리도 더 체계적이래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생각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딸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것, 요양병원에 좀 더 있는 것,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 선택지는 3가지였지만 내 선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알아봐 줬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따라가는 쪽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원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말하면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자식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고개를 끄덕인 적. 그 고개 끄덕임이 얼마나 많은 내 마음을 담고 있는지 자식들은 모릅니다. 그건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지쳐서 내려놓은 겁니다. 사람은 선택지가 많을 때가 아니라 어느 것도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가장 깊이 외로워집니다. 그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옵니다. 저는 그날 딸에게 말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딸은 알겠다고 하고 과일을 놓고 갔습니다. 병실 불이 꺼지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거기 가면 나는 언제 나올 수 있을까? 거기서 나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까? 거기서 나는 내 이름으로 살 수 있을까? 답이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자꾸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제 안에 아직 무언가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 아직 내 삶을 살고 싶다는 뜻.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이 다음날 더 커졌습니다.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딸이 사위와 함께 왔습니다. 평소엔 딸 혼자 왔는데 그날은 둘이 왔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러 왔구나 싶었습니다. 과일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나서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들었습니다. 요양원을 좀 더 알아봤는데 거기가 시설도 좋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엄마도 외롭지 않으실 것 같고 사위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맞벌이다 보니까 솔직히 자주 오기가 쉽지 않아서요. 거기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저희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하는 이유가 내 몸 때문이 아니라 자식들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일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내가 아직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 거취가, 내 앞날이 어느새 남의 손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드는 순간 화가 나기 전에 먼저 마음이 텅 빕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 건가 싶은 그 멍함. 그 멍함이 지나고 나면 아주 조용한 슬픔이 옵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사위가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직함이 어쩌면 평생 들어온 말 중에 가장 아픈 말이었습니다. 저는 70 가까이 살면서 밥을 굶어가며 자식을 키웠고 남편이 아플 때 혼자 버텼고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마다 음식을 장만하고 손주 봐달라면 달려갔습니다. 그 모든 세월 끝에 제 자리는 자식들 마음이 편한 곳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좀 더 생각해 볼게. 딸 부부는 잘 됐다는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커튼을 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어디서 살고 싶은지 압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자식들 일정에 맞춰 내 남은 삶의 자리를 결정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노후 거주 방식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저처럼 자녀의 권유나 결정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내 노후는 내가 결정하겠다고, 자식들 마음이 편하자고, 내 남은 삶을 넘기지는 않겠다고. 그 결심이 두려웠습니다. 혼자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흘러가는 것이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결정권을 잃어가는 순간을 정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6시에 불이 켜졌습니다. 복도에서 카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름이 불리면 식판을 받으러 나가는 아침. 저는 그날 식판을 받아 자리에 앉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몇 주째 단 한 번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했구나.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밥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실처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째 내가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했구나.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지 못했구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고, 조용히 있고 싶어도 정해진 시간에 치료실에 가야 했구나.
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안에 내가 없었습니다. 몸은 관리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씩 내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느낌 아십니까? 누군가 열심히 챙겨주는데 왜인지 자꾸 숨이 조금 막히는 느낌. 고마워해야 하는데 왜인지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는 느낌. 그건 배은망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 챙겨줘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면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건 여러분 안에 아직 존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돌봄과 통제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돌봄은 물어봅니다. 통제는 대신 정합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돌봄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잘 관리된 채로 조용히 통제받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겠다는 느낌. 저는 그날 식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퇴원하겠다고, 요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들이 반대할 걸 알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딸이 반대할 걸 알았습니다. 사위도 걱정할 걸 알았습니다. 혼자 지내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 탓이 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결심을 하고 나자 식판 위 밥이 조금 더 맛있었습니다. 똑같은 흰죽이었습니다. 똑같은 반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한 마지막 아침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달랐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결핍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짓밟히는 것이라고. 저는 그 말을 나중에야 책에서 읽었지만 그 감각은 그 병실 식탁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의지로 결정한다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이었습니다. 무릎이 아니라 나 자신의 회복. 그 한 가지를 그날 아침 식탁에서 배웠습니다. 뒤늦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퇴원 의사를 밝힌 날, 딸은 예상대로 반대했습니다. 엄마, 골반이 아직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닌데 혼자 집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또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나 집에 갈 거야.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딸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저희가 다 알아봐 놨는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봐 준 거 고마워. 근데 나는 거기 가기 싫어. 내가 어디서 살지는 내가 정할게. 말하고 나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처음 말을 꺼낼 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참아오다 처음으로 싫다고 말한 날,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리고 막상 말하고 나서 생각보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조용히 확인한 그 순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게 말했을 때 흔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이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것을. 딸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고 싶으면 알겠어요. 대신 뭔가 있으면 바로 연락해요. 그게 다였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고, 딸은 처음으로 그걸 들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던 날 아침, 저는 오랫동안 신지 않았던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딸이 챙겨준 편한 슬리퍼 말고 제가 직접 골라서 사뒀던 운동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날 저한테는 꽤 중요했습니다. 내 발에
내가 고른 신발을 신는다는 것.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노후의 존엄은 대부분 이런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뭘 신을지, 내가 어디서 잘지, 오늘 내가 뭘 먹을지, 그것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한 나는 아직 내 삶의 주인입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는데 바깥 공기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신선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몇 주 만에 맡아보는 바깥 냄새였습니다. 나무 냄새, 흙 냄새, 바람 냄새, 락스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살아야겠다. 내 방식대로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 그렇게 선명했던 적이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내렸을 때 현관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문입니다. 페인트가 조금 벗겨진 철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문이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열쇠를 꽂고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집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 냄새, 오래된 장판 냄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끓여두고 나간 된장찌개 냄새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락스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제 냄새였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입원하기 전에 거의 다 비워두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텅 빈 냉장고가 병원 식판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여기에 내가 원하는 걸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뭐가 먹고 싶은지 생각해 봤습니다. 파를 사서 파전을 부쳐 먹고 싶었습니다. 골반이 아프면 앉아서 부치면 됩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감각 기억하십니까? 오래 억눌려 있다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아주 작은 것, 파전이어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놓는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 불 다 켜놓고 혼자 앉아있는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딸이 연락해오면 받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화해서 걱정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려고 필요하지 않은 말을 먼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등록을 했습니다. 화요일마다 체조 교실에 나갔습니다. 골반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처음엔 의자에 앉아 팔만 따라 했는데 한 달쯤 지나자 서서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서 만난 최 여사는 저보다 2살 많은 분인데 딸 집 근처로 이사했다가 다시 나왔다고 했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치만 보게 되더라고. 혼자 사는 게 더 나한테 맞아. 덜 외롭고 더 떳떳해.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덜 외롭고 더 떳떳하다는 말.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은데 자식 곁에 있으면서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못 된다는 느낌, 눈치를 봐야 한다는 느낌, 내 자리가 없다는 느낌.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외로운 게 아니라 자기 자리가 없을 때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 집으로 돌아오자 오히려 덜 외로웠습니다. 몸이 완전히 나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 내 하루를 꾸리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냉장고에 파를 사다 넣던 날, 저는 오래된 앞치마를 꺼내 두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이 냄새가, 이 공간이, 이 시간이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내 삶. 그 생각이 그렇게 따뜻했던 적이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나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골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장을 보러 나갈 수 있고 복지관에 걸어갈 수 있고 파전 정도는 서서 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달라진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프면 나만 손해다.
처음 이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냥 서운함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막상 아프니까 혼자더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 뜻으로 씁니다. 아프기 전에 내가 나를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몸이 무너지고 나서야 움직이면 그때는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내 건강, 내 돈, 내 거처, 이것들을 미리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바쁘고 지치고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내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어 설계하면 언젠가 반드시 빈틈이 생깁니다. 그 빈틈은 자식 잘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가 채웠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자식 곁으로 가면 되겠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겠지. 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조금 일찍 바꾸면 그때 가서 내 선택지가 훨씬 많아집니다. 저는 요양병원에서 나온 뒤 3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건강은 내가 직접 챙깁니다. 자식이 병원을 잡아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기검진도 스스로 예약하고 결과도 직접 의사에게 듣습니다. 내 몸 이야기는 내가 먼저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돈은 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관리해준다는 말이 아무리 편하게 들려도 내 생활비는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싫을 때 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살 곳은 내가 정합니다. 자식 가까이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자식이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내 손에 있는 한 저는 요양원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흘러가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신 게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너무 많이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게 사랑이었으니까요. 그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자신도 함께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식이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프기 전에 내가 나를 챙긴다. 내 노후는 내가 설계한다. 내 마지막은 내가 결정한다. 그것만 지킬 수 있어도 지금과는 다른 노후가 시작됩니다. 요양병원 복도를 처음 걸어 들어가던 날 창가에 앉아 말없이 바깥을 바라보던 어르신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는 그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여전히 모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그분도 언젠가 한 번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라도 배웠다면 그때부터 다르게 살면 됩니다. 그게 뒤늦게 배운 이야기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